요즘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의 반독점 이슈로 떠들썩하죠. 미국은 반독점 관련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990년대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3분기 실적 및 지속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만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애저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라인을 다각화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빅테크 기업이라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단순하게 독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행위를 막는다면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혁신을 해야 하는데 신규 도전자를 없앰으로써 미래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불법적으로 독점 유지를 하려 한다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며 경쟁 상대를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에 소비자 데이터들을 전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 주장되는 점에 대하여 한 줄씩 요약해 볼게요.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플랫폼 셀러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아마존 브랜드 제품을 강화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처럼 인수를 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따라하는 카피캣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구글은 오늘 이야기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데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앱을 깔아서 소비자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앱스토어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죠. 이러한 전략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함으로써 신규 진입하는 경쟁사들 및 미래 기술 혁신성을 망친다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1990년대로 돌아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압도적인 독점일 때입니다. 운영체제란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일반 소비자들이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더불어 이때만 해도 대중이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맞지만 지금은 그냥 운영체제와 함께 따라오는 기본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이 더 강하죠. 이러한 대중의 인식이 생기게 된 원인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OS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해줘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힘들게 타사 제품을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것이죠.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오페라와 같은 브라우저는 당연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유튜브에 빗대어 말하면 유튜브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 추천 알고리즘에 무조건 뜨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원하는 것은 OS를 만드는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을 분리시키길 원했습니다. 추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마다 OS에 자동으로 설치하여 배급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을 독점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 보죠. 이외에도 윈도우즈에서 타사 소프트웨어를 구동이 잘 되지 않도록 코드를 넣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과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죠.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자사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설치해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트북 및 컴퓨터를 만드는 OEM 기업들에게 윈도우즈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여 배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오늘 후반부에 다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니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찢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API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단하게 타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판매하는 것은 지속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방독점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사던 소프트웨어 또는 귀찮게 다운받거나 설치해야 했을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를 깔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분명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다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죠. 구글도 보면 유료인 오피스 제품과 동일한 구글 닥, 쉿을 무료로 제공하며 구글 맵과 같은 부가 기능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적으로 간다면 구글 검색 엔진 또는 아마존 검색 엔진에서는 타사 제품은 검색이 안 되도록 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마존과 구글의 경우 분명 찍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저해되기에 찍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애플이나 페이스북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론을 마무리하며 반독점법 아래 실제로 찢은 사례가 몇 개 있죠. 원유 타이쿤이었던 스탠다드 오일이 7개로 찢어졌었습니다. 통신사인 AT&T 역시 여러 갈래로 찢어졌었죠. 이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와서 3분기 실적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업 영역의 매출이 증가했기에 특정 부분을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안 보이네요. 물론 서버와 같은 빅클라우드 제품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업무 자동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저를 통하여 인프라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해놨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큼직한 소프트웨어 브랜드는 애저, 오피스, 다이나믹스,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호환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죠.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해 주셨다면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애저는 컴퓨팅이나 데이터 저장과 같은 IaaS,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이외에도 애저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기능적인 플랫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저 커그니티브 서비스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듣고 보고 쓰고 말하게 해줍니다. 개발자의 경우 굳이 이러한 듣고 말하는 기능을 개발할 필요 없이 애저를 사용하라는 뜻이죠. 개발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믹스는 전문화 소프트웨어 라인입니다. 마케팅, 금융, 영업 등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죠. 마지막으로 파워는 경영진 또는 사무직이 사용할 만한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계속 강조되는 부분은 코딩이 거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의 경우 월간 접속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로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이나믹스로 영업 및 소비자 관리를 하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럼 애저에다가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애저의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럼 파워 BI로 받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경영진 및 재무를 보는 분들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죠. 즉 각자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자동으로 협업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의사소통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코딩도 필요 없이 데이터를 받아서 파워 소프트웨어로 시각화를 해버리면 되거나 파이프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으니 소통이 간결해지고 신속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간결하고 신속한 사무 환경을 목표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사업 영역별 실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성 및 비즈니스 영역은 11% 증가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애저는 20% 정도 성장했죠. 윈도우즈와 게이밍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컴퓨팅은 6% 성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대비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진 못했으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해봐야 하는 점은 당연히 세상의 모든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어디에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직접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으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탓해볼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